네,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나도 핫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프리마켓을 잠시 좀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직 CPI가 발표가 이제 9시 반인데 저희가 이제 방송 도중에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금요일 저희 2부와 함께 또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인사이트,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하나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트리 투자자문의 배윤정 대표님과 함께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보아 앵커와 김민 캐스터 함께 또 뉴스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이 두 분께서 정말 너무나도 크게 또 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응원 댓글도 많이 해주시고 이쁘다, 뭐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도 환영입니다.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이미 많아요. 진짜 진짜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할 걸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도 저희가 바로바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배윤정 대표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시장에 이런 변동성이 있었다가 갑자기 또 꺼졌다가 또 다시 변동성 또 나왔다가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변동성, 네. 이거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되나? 네. 아니다. 이거 우려할 필요 없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다. 네, 사실 여기서 어떤 데이터나 시그널에 의해서 조금 둔화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존 상승세를 갈 수도 있고 이런. 이거 완전히 네. 딱 어떤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실적 발표? 실적과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미중 관세에 미중 관세. 대한 그 예. 협상 이런 예. 것들이 단기적인 상승은 또 유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건 네.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둔화. 경기 둔화. 네. 뭐 저희가 사실 FOMC에서 이번 10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 가장 큰 건 저희가 지난주에도 또 같이 얘기했지만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감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예,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가장 큰 게 부실 채권이 나온다는 거. 더 쏟아질 수도 있다. 네. 네. 더 쏟아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원인 자체가 부실 채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업들은 지금 자금을 조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고 실적도 어렵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중소기업들에 대해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상장 지수만 봐도 지금 네. 미국 시장에서는 러셀보다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가고 있고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본시장에 있어서 양극화는 심해졌고 그게 실물 경기로 여파가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그 은행들의 얘기를 나눴던 날이 대표님 나오셨던 날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후에 사실 지역은행들, 중소은행들의 실적이 나름 그래도 견조하게 잘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도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 모먼트가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우려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시장이 이만큼 빠졌는데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고 또 물론 뭐 무디스도 그때 이해관계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그래도 괜찮다, 양호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바라봐야 맞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는 하죠. 그리고 또 뭐 기다리는 조정이 오는 건 아니고 조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재정 적자도 계속 적체되고 있고 뭔가 고용에 있어서도 둔화되고 있고 실물 경기에 있어서도 좀 슬로우다운은 보이는데 주식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거의 없고 계속 상승을 하고 그냥 계속 새로운 그 갱신하는 게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된 건 저희가 주식시장 한 15년 봤지만 네. 한 특이한 국면이기는 하죠. 그동안 상황에. 별로 없었던. 금에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도 안전자산과 지금 그렇죠. 시장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또 금 자산이 얼마 전에 또 지난주 네, 좀 급락을 출렁거리고. 했잖아요. 예. 하루 만에 마이너스 5% 맞아요. 빠졌습니다. 그거의 또 원인은 트럼프가 금에 대한 숏 발언을 했었고 네. 또 갑자기 중국에서 금광산이 나왔다. 뭐 이런 갑자기 이벤트들이 쏟아지는 것들이 되게 특이한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고 가면 나중에는 그게 쇼크가 될 수 있다고. 놓치고 가면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곳에서
크게 한번 빵 터지면 그러면 이제 기간 우울하다. 근데 사실 이번 그 오늘 나오는 CPI가 네. 저는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CPI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CPI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고용시장이 좀 취약하고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CPI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오히려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잘못 나온다면 그것 또한 부정적인 모멘텀이 되는 건지 네. CPI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셧다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셧다운 됐을 때 저희 뭐 최보 앵커님 말씀해 주신 제일 첫 번째 얘기 CPI 믿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CPI가 오르면 이거 믿을 수 있는 데이터야 라고 하는 반응이 더 클 것 같고요. 만약 CPI 빠지면 거봐 무가 잡히고 있잖아 라고 해석하는 게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졌고 심지어 페드까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밤에 나오는 CPI는 어쨌든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셧다운 때문에 좀 기간이 어쨌든 밀려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좀 이런 시기적인 오류가 좀 있지 않나요? 좀 왜냐면 지금 상황이랑 조금 동떨어진 얘기의 과거 데이터 같이 느껴져서 좀 시장을 완전히 반영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크게 유의미하진 않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그래서 이 셧다운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데이터에 있어서 의미를 없애버린 트럼프의 전략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제. 이 의미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SNS가 잘 나오면 시장은 잘 가고 못 나오면 안 가니까 아주 심플한 시장이 돼버렸어요. 아주 심플한 시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지금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 하나씩 좀 볼 텐데요.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을 먼저 하나 좀 보고 나서 네. 오프닝을 한번 먼저 보고 나서 실적 발표 기업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팀장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 아시나요? 네. 그럼 알죠. 6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6년이 지나면 뭐가 지든 늙죠 그냥. 어떨 것 같으세요? 강이 변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네, 않는다. 그냥 해본 말이에요. 아. 네, 그런 말이 있으니까.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고 또 시진핑 주석은 더 강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빌드업을 해봤습니다. 예. 6년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거는 이제 빌드업이라는 늙기만 표현을 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이건 해주세요. 빌드업이라는 것은 정말 잘 쌓아나간 걸 빌드업이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민드업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대로 뉴스 하겠습니다. 예, 예.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이 목요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상당히 긴 회담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경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 그리고 두 사람이 6년 만에 만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최근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트럼프는 관세가 히토류보다 좀 더 강하다며 맞불을 놨던 상황이었고요. 또 히토류는 많다면서 여유를 보였지만 사실 트럼프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동을 봤을 때는 속내가 솔직히 좀 가벼워 보이지는 않다. 복잡한 상황인 걸 어느 정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룰 것이라며 미중 간 군비 경쟁에도 함께 손을 내민 모습도 확인이 됐죠. 우리가 세계에서 핵무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또 러시아, 중국은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의견도 함께 밝혔습니다. 현재 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상황을 좀 확인해 봤을 때 트럼프 쪽은 이 레버리지를 적용한 단기적인 거래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제조업과 또 천연 자원에 기반한 장기적인 전략을 파악하는 것으로 현재 몇 개월간의 행보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으로 봤을 때 이 첨단 반도체 분야냐 혹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이 핵심 키가 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자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의 안정세를 취할 수 있는 만남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만남, 에이펙 정상회담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만난다는 거에 자체 앞에 이충각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의미도 있죠. 그동안 네. 계속 만나네 만에 좀 전화 통화하는 것까지도 밀당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냥 롱이에요, 롱. 만나? 매수. 이런 느낌. 6년이면 늙네요. 6년이면 이제 30살. 네, 네. 30살 되죠. 저는 그래도 아기. 그러네.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배 대표님 단기 모멘텀에서 적응이 안 되죠? 예. 단기 모멘텀에서 상승을 주는 거는 네. 사실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아직도 미중 관세 이슈 때문에 잘 가던 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었잖아요. 진짜 9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되고, 그리고 이미 실무진의 협상들이 어느 정도 뭐 이뤄진 다음에 두 정상이 만나는 거라서 예. 분명히 뭔가 합의점이 어느 정도는 도달했다.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협상이 이루어질 거고 네. 그 다음에 수혜는 무엇일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미중 그 무역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사실 세계의 패권을 놓고 누구가 앞서 나갈 것이냐, 누가 잡을 것이냐라는 헤게모니 싸움인데 네. 그거를 다 내어줄 만한 실질적인 협상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협상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국 다 자기의 진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게 컨센서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뭐 계속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히토류인 거고 그러면 사실 중국도 히토류를 마지막 카드로 썼었고 진정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걸 원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를 어느 정도 내어주고 그리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반도체의 수출을 열어주는 거를 보면 문의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지금 빅테크들에게도 좋은 그 방향성이고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이 계속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실적을 빼고 가야 될 만큼 가이던스를 중국 실적 빼고 낼 만큼 네. 중국 수출에 대한 좀 고민이 젠슨하게 많이 있는 것이고 그걸 계속 트럼프한테 어필했잖아요. 이렇게 중국에서 반도체 수출 막을수록 자립 더 강해진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고 미국이 아니어도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통해서 반도체 메모리 받는 걸로 충분히 DDR로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반도체 수출을 좀 열어주는 모양새로 갈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은 단기 모멘텀이 결국에 어디 실리냐 다시 엔비디아에 한 번 더 실려줄 수 있는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실질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한 번은 지금 둘 다 협상을 굳이 안 할 이유도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둘 다 어려운 사실 상황이에요. 미국 경제 탄탄하다고 하지만 여기 위해서 더 업사이드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은. 그러면 오히려 진짜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뭐 이렇게 약간 우리가 그런 시그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 국가 모두 약간은 힘든 구간이니까 정말 너 죽고 나 죽자의 어떤 스탠스가 아닌 뭔가 정말 주고받고의 어떤 하지만 과하게 주고받지는 않는 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일부 뭐 어떤 불확실성이 증폭되기보다도 조금은 좀 안정적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요지가 있겠네요. 그러면 요런 APEC 회담은 네. 오히려 근데 저도 미중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또 미중보다 또 다른 나라 캐나다와의 관계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국제사회에서의 파이가 크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 맹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장기간 반복되는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죠. 사실 관세도 그렇지만 뭐 미중 관계도 사실 계속해서 오랫동안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새로울 것이 딱히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는 들고 두 번째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하고 아무리 학습 효과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루 걸러 하루 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오늘 나왔던 말이 내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모레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약간 좀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약간 좀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뭐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슈인 것이고 오늘도 새롭게 나왔던 이슈인 미국과 캐나다의 이야기도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이 이야기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를 먹고 있는데 정말이에요. CNBC에서 속보가 뜨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예.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즉각적으로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이다. 어제 보면 좀 약간 강경한 어조를 띈 그런 기사가 네. 나왔는데 왜 웃으시죠? 진짜예요. 트루스 소설을 해야 아니 돼요. 제가 거짓말 치지 마세요 하지도 않는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게 되게 웃겨서. 증인도 있어요. 증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돈가스를 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돈가스 네. 먹다가 그런가 보다. 이거 오늘 큰일 나겠다. 오늘 얘기 한번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빨리 돈가스 먹고 와서 좀 그래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었는데 자, 오늘 돈가스 먹은 거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예. 이거 진짜 영수증도 거짓말 보여드릴 수 아니고요. 정말 아니고 진짜 돈가스. 근데 거기에 발단으로 지적이 됐던 게 저는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 게 네. 캐나다의 한 TV 광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또 역정을 냈다라고 해요. 오리건 주정부에서 제작했던 한 광고라고 하는데 제가 이 광고의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캐나다 차원에서 굉장히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을 했고 네. 이것은 거짓 뉴스고 거짓 정보고 기만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 캐나다에 대해서 적대감을 좀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드러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캐나다가 미국의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다.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좀 풀이를 했다고 해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나아가서 좀 확대 해석을 하는 측면이 뭐 없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최근 뉴스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 게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했었죠. 네. 여기에 대한 그 심리가 현재 좀 진행 중인데 지금 나오죠, 곧 이제. 네, 또. 곧 예.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빠르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법원 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신속하게 그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다음 심리일이 11월 5일이라고 하니까 얼마 맞아요. 안 남았어요. 맞아요.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좀 경각심을 내세우는 것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아예 안 가는 내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광고 이야기를 좀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사실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들 뭐 오늘 톡방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PD님이 요 영상, 요 캐나다 광고 영상을 직접 따가지고 자막까지 제작을 네. 하셨는데 아쉽게 저희 방송에서 송출이 안 된대요. 왜 그러죠? 왜냐면 이때 또 나올 내용이지만 레이건 재단에서 이 영상을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송출을 하려면 법적인 뭐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요. 만약에 못한다면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저희 지금 뭐 장비도 이렇게 조촐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몇천억 달러를 어떻게 뭐 내겠습니까? 유튜브 다시 파죠 뭐. 그런 거의 그렇게까지 가야 되니까 또 새로 시작하면 한번 아쉽잖아요. 보여주고 유튜브 다시 파지 뭐.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여러분들도 조금 네. 더 이해 폭이 좀 넓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간단하게 그 영상의 내용의 골자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이런 내용이에요. 관세가 사실은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빼앗아서 다시 미국인들에게 되돌려줄 것이고 미국의 뭐 주식시장, 산업, 기업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줄 것처럼 마치 보이고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역풍들을 결국 맞을 사람들은 미국인들이고 미국의 기업들, 산업들 또 미국의 주식시장, 경제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얼핏 보기에는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기업들이 다 도산하거나 안 좋은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다면 미국인들도 결국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그 골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었던 포인트는 그 영상의 마지막에 뜬금없이 레이건 대통령이 나와요. 레이건 전 대통령이 나와요. 잠깐 들어간 그 엔딩에 들어간 그 몇 초가 1987년에 있었던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이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돌아가자면 또 긴 이야기가 있겠지만 일본이 관세를 대규모로 미국에게 부과를 했고 미국이 일본에게 보복관세를 100%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그 당시의 그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보복관세를 부과를 하겠지만 사실 관세라는 게 굉장히 해악이다라는 그 짧은 그 포인트를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그 광고 뒤에 실은 거죠. 그러니까 어제 보면 마치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앞에 그 관세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처럼 미국인들에게 정말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둔갑을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사실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 역대로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사실 이 레이건 대통령을 거기다 삽입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관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겨뤄보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역사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외국이 좀 있네요. 그런 스텝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이 났던 포인트가 음. 제가 굉장히 친한 대학 동기가 미국인이랑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의식 함양 수준이 굉장히 높고 일명 약간 배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다들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뭔가 위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그렇게 함부로 되지 않는데 생각보다 미국인들의 의식이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관세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신들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면 네. 어떠한 나중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거의 조금 오바 못하면 80~90%의 미국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전문직을 가지고 대기업에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직군이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일용직도 정말 많고 파트타임도 많고 네. 그러한 일명 그렇게 배우지 않은 직업을 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영상을 노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나더 뉴 챕터의 의식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접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저는 좀 생각이 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약간은 조금 이해가 가능한 모먼트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 법원의 판결이 지금 심리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반응을 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쇼맨십이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저는 어느 정도 좀 들었습니다. 요걸 이제 돈가스 드시면서 이걸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이 마르니까 잠깐 물 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야, 이거 뭐 정말 24시간 팔로우하고 계시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건 없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된다. 그러면 캐나다와 미국의 이러한 약간의 갈등이 시장에 큰 우려를 지금은 우려를 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간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는. 중국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네.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미중 관련된 내용을 계속 크게 다루다 보니까 뭐 주변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랑 생각보다 큰일이 있었는데도 요즘 시장에서 좀 묻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캐나다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까지 그 관세 과거에 이제 광복절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다가 관세를 매겼는데 이제 뭐 캐나다 우방국들 멕시코, 캐나다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어찌 보면 좀 피해를 받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대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캐나다와의 이러한 관계가 또 다시 이제 우방국들과의 어떤 갈등이 또 되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다시 뭐 한번 네. 빌미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약간의 고평가돼 있는 과열 구간에서 빌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왜냐면 요즘엔 최보 앵커가 되게 잘 찍거든요. 이 앞에 그 위기를 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내다보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캐나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중국 다음으로 캐나다를 이야기할 때 약간 좀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시장을 봤을 때 이건 정말 당연하겠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캐나다와의 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국이죠. 당연히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와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 시장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주식시장에 미친다거나 뭐 혹은 뭐 장기적으로 그게 대단한 파급 효과를 가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긴 하지만 네. 저는 분명히 이거는 뭐 꼭 주식시장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좀 본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만한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종의 트리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예. 뭐 어떻게 본다면 저희가 원유 이야기를 할 때도 뭐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들이 자기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게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 일종의 카드로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나라들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더 많은 부차적인 문제로 파생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 무역 협상이 종료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노했다. 자, 이러한 이야기. 쉽게 정리를 한 번쯤은 하시네요.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대노했다. 대노했다. 이거. 캐나다에 대노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뉴스를 하나 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기업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9시 반에 이제 곧이어 CPI가 발표되는 만큼 그 내용도 함께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뉴스로 오늘 끼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CPI는 3개월 연속 0.3% 상승, 그리고 연간 3.1% 수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향된 수입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점점 반영된 결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체크해볼 점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이 약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게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견고한 물가지표에도 불구하고 내린다. 사실 저는 이게 좀 궁금했는데 물가지표가 이렇게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시키는 경우가 좀 많은 경우였나요? 좀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이런 경우가 선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뭐 안 좋은 선례로 얘기를 드는 거는 과거에 이제 선제적으로 저희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인슈어런스 컷이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더 야기했다라고 했던 70년대 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정말 선제적인 것인지 라는 건 의미를 또 따져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선제적인 것이냐. 정말 시장이 너무 탄탄한데 그냥 미리 좀 더 윤활유를 뿌려주는 것인지 네. 아니면 어딘가가 삐걱거리는 걸 발견을 해서 이제 대응 차원에서의 나가는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후자인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컨센서스에서 더 공격적인 그 뭐 이사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제 선제적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사실 계속 저는 방점을 두는 거는 파월도 이제는 인하에 대해서 그 물가와 상관없이 네. 하겠다는 거에 좀 의미 부여를 하고 뭔가 있는 거 어딘가 삐그덕거리고 있다라는 시스템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될 수 대해서. 있는 거를 파월은 그것을 선제적으로 좀 자기가 중앙금융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사실 뭐 레임덕이거나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계속 저희는 이제 생각하는 게 네. 어딘가에 그 둔화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약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구나. 근데 뭐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래서 빠져나갈 것이냐 이런 건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원체 모든 에셋이 다 올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는 와중에 결국에는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해서 뭔가 PR을 올리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마켓은 결국 주식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떠날 것이냐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볼륨도 굉장히 크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지식도 크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을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의 사이즈가 됐어요. 한국만 해도 1,400조고 이게 미국 시장에 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는 한국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이게 다 빠져서 뭐 갑자기 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폭락이 오면 분명히 다시 또 어느 순간에서는 단기 반등을 해주는 포인트들을 다들 잡으려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와 같은 뭐 대공황 때 아니면은 뭐 2007년 때와 같은 오랜 기간의 뭐 주식시장의 이 조정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일부 뭐 약간의 조정이 있으면 또 저점 매수세가 확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네, 깊이의 차이는 예.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모든 에셋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단기 자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JP모건이 이렇게 또 내놨잖아요. 사실 좀 문제가 없진 않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레포 금리가 좀 급등을 하면서 은행끼리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맞는 이런 부분들이 좀 꽉 막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단행을 할 때 QT를 좀 끝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은행주의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됐고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QT에 대해서는 속도가 적절하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한 달 만에 바꿀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시스템의 하나 중으로 좀 그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레포 시장은 되게 미국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시장인데 사실 지난달부터도 영레포 시장에서의 그 돈맥 경화가 심화가 됐어요. 영래포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해야 이게 결국에는 자금 조달이 잘 되는 건데 네. 이미 지난달부터 좀 그런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게 또 올해
이제 레포 시장에까지 그런 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시그널링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은행이 좀 숨이 찬 상황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건데 뭐 유동성에 대해서 좀 빠듯하다라는 입장이 보이는 거면 연준이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QT를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조금 그랬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네.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유동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것도 일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쪽에서는 지금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게 되어 네네.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부실 자산 쪽 이쪽은 돈이 결국 못 갔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없던 곳에는 또 이 경화가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이 양극화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 이게 양극화가 건강하게 잘 해소가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이게 만약에 보여지는 부분보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하고 싶은 게 금융 당국의 지금 심정일 것 같아요. 네. 뭐 일부 유동성은 사실 지난 뭐 옐런 재무장관 때도 단기채를 발행을 해서 계속 시장에 이게 좌지우지하는 약간의 뭐랄까요?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약간 마사지를 해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욕을 했는데 요즘에 단기채를 또 많이 만드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상 지금의 어떤 시장 자체가 뭐 유동성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재무의 이런 뭐 TJ 잔고나 네. 아니면 무슨 영래포나 이런 자금들에 대한 약간의 그 유동성의 이동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좀 어떻게 할 건데라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지금 현재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미니 유동성이라도 뭐 일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또 크게 또 아주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그리고 들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예. 저희가 학습 효과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렇게 발현되는 것 같아요. 위기가 올 것 같고 유동성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네. 선제적으로 지출을 네. 줄인다든지 투자를 애초에, 줄인다든지 그죠. 이런 맞아요. 것들이 또 있기도 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도 계속 허들을 높이고 있고 그렇죠. 그런 거에 따른 거라서 이게 바로 지금 유동성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건 위기야 그렇게 이렇게 보기에는 판단할 좀 필요는 힘들다. 없을 거예요. 제가 상상의 나래를 쓰고 싶어서 이거 주제를 가져왔는데 네. 하나 물어보고 끝내도 될까요? 예, 좋아요. 연준이 이 QT를 끝내면 시장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맞춰주세요. 연준이 QT를 끝내면 시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네. 뭐 있을 것 같은데. 뭐 있는데 이거? 맞춰주세요. 대표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모르겠네요. 뭐라고 할까요? 뭐예요? 말씀드릴게요. QT. 죄송합니다. 부럽다. 이걸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하겠습니다. 얼른. 네, QT.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프록터앤갬블, 제너럴 다이내믹스 그리고 부즈앨런 해밀턴 이렇게 세 가지 기업들을 좀 짚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프록터앤갬블부터 좀 짚어볼게요. 여러분들 P&G라고도 많이 좀 사용을 하시죠.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1.99, 매출은 224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창으로 옮겨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자면 프리마켓에서 3.6% 넘게 강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관련해서 CNBC에서 기사를 하나 좀 빠르게 내보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프록터앤갬블은 어려운 거시경제적인 환경, 그러니까 관세를 당연히 의미하는 거겠죠. 관세 그리고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 잔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견조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입장을 좀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전반적으로 좀 유지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쪽도 좀 덧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죠. 캐나다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는데 시장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어떤 영향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때마쳐 여기 맨 아래에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는 프록터앤갬블의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재 가격의 상승, 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도 더 나아가서 우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여기 좀 CNBC 기사에서도 빠르게 나와 있으니까요. 예. 캐나다 관련한 이슈 또 이렇게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주가 상승이 아니죠. 비용 부담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프록터앤갬블하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요 페브리즈라든지 네. 면도기 질레트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얘기를 재확인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항공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호텔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그래도 견조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흐름까지 다시 한번 좀 재확인해 보실 수 있는 모먼트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실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방산주죠. 여러분 뭐 RTX라든지 노스롭 그루만이라든지 로키드 마틴과 같은 방산주들 함께 묶이면서 많이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종목입니다. 오늘 장전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프록터앤갬블과 함께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실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3분기 실적이죠. EPS는 $3.88, 매출은 129억 1천만 달러로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모두 주황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비트를 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프리마켓에서도 뭐 호실적과 함께 정비례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상승하는 모습 현재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부주 앨런 해밀턴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이 대체적으로 실적 호조였는데 사실 중간중간 이렇게 좀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3개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주 앨런 해밀턴이 예상치를 좀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기업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컨설팅 기업이라고 대답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다들 세계 3대 컨설팅 기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다니시는 분들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 게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 맥킨지, 그리고 부주 앨런 해밀턴이 세계 3대 컨설팅 기업으로 보통은 꼽히곤 합니다. 제 주변에도 컨설팅 기업에 다니는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면 저도 한 번쯤 좀 눈길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2분기 실적입니다. $1.49, 매출은 29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9% 넘게 빠지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들까지 좀 실적 발표 기업으로 개장 전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9%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 지인분께 전화해가지고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볼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가능하면은 다음에 여기 전화 뭐 연결도 컨설팅 한번 요즘에 해볼게요. 업계가 좀 안 좋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또 뭔가 이야기가 왜냐면 있겠죠.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다 지금 뻥뻥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죠?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적이 안 나오면 좀 타격이 큰 것 같아요. 더 타격이 큰 것 같아요. 더 뭔가 악재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괜히 뭔 일 있나 싶어서 이- 더 이- 찾아보게 되고. 그렇죠. 이 색깔이 굉장히 좀 잔인하게 느껴져요. 색깔이 잔인하게 잘 나온 느껴진다. 기업들은 막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주는데 그중에 파란 게 하나 들어있으면 눈길이 가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부 마케팅 효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해서 아니 파란 색깔이 아, 있으니까. 파란 색깔이어서? 파란색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뉴스도 한번 우리가 한번 더 네. 짚어보면서 좀 토크를 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와 우버의 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아, 협력 소식 중요하죠.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엔비디아가 우버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개발 속도에 현재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우버가 실제 도로에서 수집한 공항 픽업, 그리고 복잡한 교차로, 비 오는 날에 주행하는 것 같이 이런 데이터를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 AI는 현실적인 운전 상황을 학습하고 앞으로 더 정교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DGX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의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두 회사가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정확한 판단과 그리고 이런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협력의 경우에는 AI 기반 기술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도로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점에서 이 단순한 시뮬레이션 효과를 넘어 또 현재 주행 상황까지, 현실 주행까지도 AI가 새롭게 학습하는 새로운 단계의 포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엔비디아와 우버의 협력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좀 이번 교류를 통해서 얻는 점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얻는 점이 많을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뭔가 협력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이득이 많아야 되는 지점에서 협력을 할 것 같은데 예. 시장의 반응도 좀 비슷했거든요. 우버는 좀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걸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가져간다라고 좀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자율주행 아니 뭐 일단 지금 뭐 로보택시 또는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좀 한 번에 좀 묶여서 테슬라 같은 경우 로보택시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중요하게 또 이야기를 좀 했었고 네. 뭐 내년부터 이제 상용화 뭐 올해 말이죠. 올해 말부터 이제 일부 지역으로부터 이제 뭐 이용이 되고 내년에는 운전자가 이제 슬슬 이제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물론 옵티머스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 로보택시에 대한 규모는 아마 엔비디아나 우버도 마찬가지로 크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득은 있을 것 같아요. 이득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사실 자율주행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너무 이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었어?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과거부터 엄청나게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 관련된 칩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사실상 이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많은 이제 연구부터 해서 그 칩에 대한 발전 속도도 워낙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시장에 대해서는 뭐 전혀 저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기업들과 어떤 식으로 이제 협업을 해서 네. 시장의 파이를 먹어 들어갈 수가 있느냐가 저는 오히려 더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는 우버는 당연히 독보적인 어떤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버와 같이 뭔가 협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거 보면 네. 가격 경쟁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지금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서 우버가 사람이 운전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버도 이제 힘든 거죠. 왜냐면 이 가격 자체가 로보택시가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뭐 물론 이제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에서 있을 때 과연 우버가 여기서 5배나 이래서 로보택시보다 5배나 많은 가격을 받아가면서 이 시장을 파이를 넓혀 나갈 수 있을까? 예, 또는 여러 가지 뭐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했을 때 뭐 도요타랑 이제 우버랑 또 협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버가 가져가는 그런 시장의 파이가 점점 저는 깎여 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 할수록.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뭐 테슬라가 나가려고 하는 이 로보택시 상업과 뭐 완전히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시장의 판단이 좀 묘하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누군가는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다. 이게 로보택시가 파이가 지금 정해져 있는 파이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이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경제로 가게 된다면 뭐 우버 또한 너무나도 큰 어떤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뭐 어떻게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인류적으로는 좀 일자리 걱정이 되기는 해요. 로보택시가 지금 미국에서 이미 LA랑 샌프란 이런 곳들은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일반인들 저희도 관광하러 가서 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체험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놀랍다고 하는 수준이에요. 뭐 우리가 사실 자율주행하면 안전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다는 경험담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사실 상용화에 대한 거 이건 제 로봇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정 테스트 기간 동안에는 매출이 미미할 수 있지만 이게 검증이 되고 나면은 이걸 대체하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자율주행도 그렇죠.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버는 결국에는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러면 여기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느냐?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주행을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D2C로 가져가는 게 빠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약간은 늦은 감은 있어요. 이미 웨이모, 테슬라, 웨이모는 알파벳 회사고요. 네. 그리고 주크도 하고 있고 GM도 지금 크루즈라는 것들을 하고 네. 있어요. 예. 4개 모델들이 지금 상용화 테스팅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늦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가 뛰어들겠다고 하는 거는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가시성이 이제 드러나서 확실한 시장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네. 여기서 당연히 엔비디아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렇죠.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경쟁력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거는 그럼 그거예요. 그러면 GM 그리고 테슬라 다 피지컬이 있잖아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러면 엔비디아랑 우버 개발해가지고 그 피지컬은 누가
할 거야? 그거에 대한 협업도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아니면 자기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팔아야 하는데 사실 지금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가 가는 방향성은 그렇지는 않아요. 뭐 옛날에 뭐 핸드폰 만들 때처럼 뭐 삼성전자 칩 쓰고 애플의 뭐 이렇게 가지 않고 자기네 고유의 칩과 그리고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독자적인 그러면 하드웨어도 나올 것이고 그건 누구랑 가져갈 것인지 아마 자동차 업계에서 관심을 좀 가져 보일 만한 섹터일 것 같고 그래서 엔비디아와 우버의 오늘 협업 소식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과거 사실 우버가 이제 테슬라에게 약간 너블콜을 보냈는데 테슬라가 야심차게 깠어요. 그걸 사실 안 하겠다. 굳이 굳이 뭐 너랑 하겠니?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우버가 이제 다른 기업들로 이제 눈을 좀 돌렸었던. 굳이라고 말을 했나요? 굳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속으로 maybe 뭐 이랬겠죠 아마. 저한테 영어 하지 말라시더니 영어 되게 그냥 좋아하시네요. 저 maybe만 알거든요. maybe만 영어. 예, 예, 예. yes, no, maybe.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알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로보택시의 어떤 생태계, 물론 지금 정말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이지만 네. 엄청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로보택시에 대한 또는 자율주행 또 이제 웨이모도 지금 엄청나게 발빠르게 런던까지 유럽까지 도쿄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거든요. 웨이모도.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시장을 먹어 들여가려고 하는 그 스텝이 엄청 빨라졌어요, 사실상. 근데 팀장님이 사실 가격 이야기도 해주시고 뭐 대표님께서도 뭐 상용화나 뭐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약간 더 근본적으로 약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러한 자율주행차를 뭐 개발한다, 협력한다, 연구에 착수했고 뭐 시험 운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하기가 저는 좀 네. 힘든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제2의 관세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약간 좀 저는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 그런지 아니면 뭐 해외에 가서 이거를 직접 타보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은 상용화에 대한 그런 의구심 같은 것들이 저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이 개발, 연구, 뭐 시범 운행 같은 것들을 다 떼고 진짜로 일반인들까지도 익숙해질 수 있게 상용화를 하는 기업이 사실 진짜 승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테슬라. 들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가장 먼저 선점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도 좀 이렇게 들긴 해요. 조금 띠용했던 부분은 뉴스가 이렇게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실제 인지랑 뉴스랑 아직까지 이 로보택시 쪽은 많이 동떨어져 있는 자율주행 쪽도 그런 것 같거든요. 예, 예. 뭔가 이게 눈앞에서 보이는 것들 위주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저랑 비슷한 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한국이 그런 측면에서만 봐도 네. 지금 자율주행, 로봇, AI에서 주도권을 글로벌리 좀 잃은 건 잃었어요. 사실이구나. 네, 라는 게 맞아요. 우리가 체험이 되는 거죠. 예. 아니 사실 그 AI 글라스 어제 얘기를 한 것도 저희 엄마가 저걸 누가 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많이들 써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들은 이런 미래에 대한 것들이 뭔가 살짝 좀 보수적인 느낌으로 좀 다가오는 아직은 좀 먼 이야기처럼 다들 좀 반응을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도 이 소식이 약간 좀 뭐랄까? 흥분되는 거가 하나는 저도 좀 상상을 해봤는데 네.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돼요. 그럼 길거리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 로봇이 운전하는 차가 같이 다닐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로보택시들은 일종의 내비게이션이 그냥 탑재가 되어 있고 뭐 머릿속에 우발 변수들이 다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착착 운행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가지고 있는 우발 변수가 많죠. 끼어들기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 오히려 더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 쪽에서 더 많아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도로에서는 어느 순간 뭔가 적체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이 더 편리한 도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 사고도 되게 많지 않나요? 아니요. 그게- 없어요. 아 그래요? 테슬라 맨날 조사받는 거 뭐죠?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한 10분의 1 정도, 확률이 한 20분의 1 정도 낮아요. 아직은 약간 그래서 안친데. 그러면 자율주행이 도로에 다 깔리고 네. 그럼 자율주행은 누가 어떤 차가 하냐? 전기차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로보택시가 생기면 로보택시 지금 사실 전기차가 제일 불편한 거는 충전이잖아요. 맞아요. 기름 넣으면 되는데 5분 만에 충전을 하는 게 가장 불편한데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 이 충전소의 플랫폼도 인프라도 깔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 충전소가 다시 급속 충전하는 충전소가 생기고 그러면 네. 승용차에서의 이 가속화가 상용화가 더 쉬워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동안은 좀 캐즘이었고 우리가 정말 되는 거야라고 했던 내연기관차에 사라지고 전기차로 대체되는 시장이 네.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 빨리 올수 있겠다라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로보택시의 환경은 방금 말씀하신 거 비슷한데 다른 차와 내 차가 같이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70% 이상은 다 로보택시화돼 있고 FS에 돼야 네. 그 어떤 그 차량 교통량, 교통 체증 이런 것들이 플로우가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서로 계산하는 그 안에서 교통 체증이 안 나는 그런 계산까지 해서 다 이렇게 뭐 끼어들기를 하든 어디를 가든 뭐 레인 체인지를 하든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만약에 더 비중이 높아진다면 네. 그 계산을 하는 로보택시들은 그 사람이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네. 그냥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계산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로보택시 타는 사람들은 저기까지 가는데 세워라, 내워라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우리가 인간 운전자들이 막 운전자도 끼어드니까 있고, 네. 그 브레이크 잡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의 그 버스 전용차로처럼 아예 로보택시 자율주행. 전용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는 뭐 완전히 아무도 못 끼어들게끔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만 다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인프라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프라 자체가 사실 이제 땅이 넓은 나라는 네.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은 나라는 여기서 정말 어떻게 더 힘들어요. 도로를 만들어요? 네, 힘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보급률이 아마 작은 나라일수록 네. 아마 더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 그런 걸 잘하는 이유가 땅이 넓으니까 넓은 그 안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놀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환경을 고려해 보면은 약간의 좀 롱텀의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도 저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소비자의 파이도 있겠네요. 작은 나라들에는 아무래도 모집단이 크면 네. 그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모집단이 작으면 아무래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보택시와 사람이 박았어. 네. 그러면은 로보택시가 오류가 나서 날 박았다.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뭐 가지 할 때 뭐 법적인 분쟁도 그쵸.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진짜 해결해야 될. 뭐 해결해야 될 것 열악합니다. 같습니다. 예, 자 어찌 보면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다음 우리 기업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인텔 실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왔죠. 3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23센트, 매출은 136억 5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인베스팅닷컴이 요즘 좀 약간 일을 좀 부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 137억 달러라고 나와 있는데 예. 136억 야, 5천만 이제 뭐 달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인베스팅까지도 이제 같습니다. 평가를 하는 예. 인베스팅이 실수가 많아요.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좀 그거 접수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제대로 스피치 한다고.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좀 어색하다 그러고. 한번 도전해볼게요. 예, 예, 도전하고 저희 방송에 한번 좀 섭외까지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도록 너무 할게요. 기대돼요. 설마요. 네, 인텔 주가 보시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5% 넘게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이번 실적은 단순히 가시적인 숫자만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인텔과 미국 정부의 협약 때문이죠. 이 미 정부가 약 90억 달러 규모를 인텔에 투자하고 대신 인텔의 지분 10%를 보유하면서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사실은 최근에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CPI 지금 나왔나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가 0.3%인데 실제 0.2%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헤드라인이 예측치가 이제 MOM 전월 대비해서 0.4% 예측치인데 0.3%. 그리고 YOY 기준으로 했을 때 3.1% 예상했는데 3.0% 이렇게 지금 네. 나왔어요. 금리 그러니까 인하가 예상보다 한 더 낮게 나왔기 후회했네요. 때문에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서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 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완전히 지금 약간 그래 녹색으로 라이트네요. 다시 물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갑작스럽게 또 확 지금 수급이 좀 쏠리는 또 선물 시장이 지금 아마 엄청나게 튀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물 시장을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S&P 500 선물 시장을 제가 뭐 분단위 한 5분 단위로 볼까요? 5분 단위로 보게 되면
여기서 안 나오나? 여기 안 나오나? 예. 안 나오나 봐요. 네, 예, 자, 좋은 흐름이라는 거. 예. 자, 지금 나스닥이 1%, S&P 500이 0.8% 지금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맵에서는 지금 바로 뭐 브로드컴 2.8%, AMD 3.3%, 네. 여기 지금 반도체 성장주들이 크게 좀 튀어오르는 모습을 현재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를 보게 되더라도 여기저기서 지금 녹색불이 초록색이네요. 막 들어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는 녹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enjamin CNBC 속보보다 빨랐습니다. 저거요? 근데 네. 원래 저 그 지표가 CNBC가 살짝 늦게 나와요. CNBC 기사를 저 지표로 본다면은 짐크레이머 아저씨가 이제 늙으셔서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인베스팅닷컴보다 빠르시고 그렇죠. 이제 CNBC보다 내가 빠르시고. 짐크레이머 아저씨보다 내가 저희 젊으니까. 각자 떠나죠. CNBC로 가시고 저는 인베스팅으로 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CPI의 영향인지 인텔의 상승폭도 좀 더 네. 커졌어요. 아. 그 한 1분 사이에 예. 거의 6%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인텔의 이야기로 한번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예. 해당 기간 일회성 비용을 포함한 순이익은 41억 달러로 전년치였던 166억 달러 손실에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 역시 인텔이 이번 3분기에 미 정부로부터 57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좀 투자받았기 때문인데요. 대신 인텔은 트럼프 행정부에 양도해야 할 주식을 주당 37센트 마이너스로 계산해서 회계에 반영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텔은 여기에 대해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향후 데이터를 수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며 뭐 일종의 선제적인 경고를 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은 해당 방식을 승인받기 위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보고를 했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명확한 확답은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상태여서 이 정도로 지금 실적 발표를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외로는 인텔의 제품 부문 매출은 127억 달러로 전년비 3%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PC와 노트북용 칩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이 85억 달러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데이터 센터 CPU 매출은 41억 달러로 전년비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향후 데이터 센터 CPU 사업을 크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인텔은 지난달 엔비디아로부터 약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죠. 인텔과 엔비디아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인텔의 CPU를 엔비디아의 GPU와 통합해서 PC와 데이터 센터용 칩에 대한 공동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텔은 현재 칩에 대한 강력한 니즈가 확인이 됐고 실제로도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6년 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파운드리 부문의 매출은 전년비 2% 정도 줄어든 42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텔은 아직 대형 고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매출은 전부 자사 제품 생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텔의 이번 실적에서는 투자만큼이나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인텔은 대규모 구조 조정 그리고 사업 재투자를 통한 비용 절감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8월 인텔은 전체 인력의 15%를 감축하겠다고 한 데 이어서 지난 7월에는 연말까지 2만 명,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인원에서 15% 정도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독일과 폴란드 등의 건설이 예정돼 있던 신규 파운드리 공장도 취소를 했죠.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에서도 실적만큼이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게 다음 분기 가이던스겠습니다. 인텔의 4분기 가이던스도 꽤나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4분기 EPS 가이던스는 8센트, 매출은 133억 달러로 제시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최근에 매각한 자회사인 알테라의 실적을 제외한 수치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방금 양호하다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했죠. 그런 만큼 인텔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완전히 낙관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투자자들도 시장도 조금은 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실적 자체는 잘 나왔지만 이번 데이터가 향후 수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유의를 하고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부합하는 수준으로 양호하게 괜찮게 나왔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회복되는 흐름이 견조하고 안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게 월가 기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인텔은 최근 TSMC나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최첨단 18A, 즉 2나노급 공정의 반도체 양산도 예고를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높은 수율이나 고객 확보가 선행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좀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빅테크들의 반도체 물량을 인텔이 완전히 큰 파이로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게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짚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텔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 투자를 해서 그런지 너무나도 긍정적인 그니까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2나노급 공정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뭐 잘 나오면 좋은 거고 또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어떠한 뭐 수주를 또 얻을지 또 수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향후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과연 12조일까요?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긴 한데 과거에 그리고 독일과 폴란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설 예정이었던 파운드리 공장을 취소했을 때는 네. 그때 당시 인텔 망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않으니까 공장을 줄줄이 취소하고 네. 자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자리를 뭐 감원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구조조정하면서 비용 절감으로 지금 또 긍정적으로 맞아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같은 일인데도 어떤 시기에 따라서 완전히 보는 관점이 좀 다른 상황이고 앞으로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텔의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지만 이거를 과연 다른 기업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향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게 뭐 10나노, 8나노도 지금 그러니까요. 약간 삐그덕거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인텔에 대해서. 네. 근데 그 8나노도 삐그덕거리는데 2나노를 한다는 게 모르겠네요. 사실 저희가 꾸준히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듯이 인텔에 대해서는 살짝 회의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증권가에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 네. 인텔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부와의 협약이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뭔가 견조한 무언가 뒷받침해주는 그런 반증이 되어주는 게 없이 오히려 뉴스에 의해서 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실적 발표를 제 주변에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한 결로 사실 뭐 TSMC나 삼성전자보다 인텔이 앞서서 이거를 한다? 사실 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인텔이 그 기업들을 앞질렀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실체를 TSMC 연구진들을 쥐어짜야죠. 뭐 걔네를 데려오든가 데려와서 쥐어짜서 외계인 고문하듯이 뭐 만들어내. 뭐 약간 이런 거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데이터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네. 데이터센터 매출 감소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AI에 있어서의 그 뭐 메모리칩 파운드리 아직 기술력 회복 안 됐다라는 네. 건 확인이 됐는데 한 가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컴퓨팅 매출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헤게모니를 좀 잃은 건 사실인데 AI에서 아직까지도 잘하고 있는 건 있어요. CPU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텔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했다고 하는 걸 좀 주목했는데 AI 시대가 오히려 기존의 CPU 시장의 수요 엔진을 다시 켜고 있다. 사실 CPU 시장이 그동안 상승할 모멘텀이 많이 줄었었어요. 왜냐면 PC 교체가 뭐 그렇게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근데 지금 현재 매출의 증가는 사실 윈도우 11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그래도 또다시 약간의 상상을 가미해보면 네. AI PC를 위한 CPU가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AI PC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안에서 우리가 웹 서비스 안에서 모델을 쓰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AI 에이전트들을 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약간 염려를 하고 있는 것들 클라우드 베이스로 AI가 돌아갔을 때 정말 네. 기업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느냐, 보안의 문제가 없을 것이냐. 그러면 어떤 게 보면 이제는 단말 단위로 내려와야 하는 것들이 네네네.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 이제 AI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상용화가 되는 기술 그리고 실질적으로 머니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저는 간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AI PC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라면 CPU는 절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와중에 지금 엔비디아가 들어와 줬잖아요. 엔비디아의 GPU와 이 인텔의 CPU를 가지고 AI PC의 보급을 확산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젠슨 양이 일론 머스크에게 슈퍼컴퓨터 하나 줬잖아요.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아, 그게 하나의 시그널이었네. 자, 매수. 깔끔하게 두 글자. 매도라고 말을 하시는 거를 저는 아, 본 적은 도를 없네요. 배운 적이 없어요. 도라는 도라는 글자를 걸 배운 적이 모르시는 없어요. 분이시죠. 예, 도라는 글자를 배운 적이 없어서 수만 배웠습니다. 너무 웃기세요.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관상에 개그가 없으신 스타일인데 생각보다 네. 웃기죠. 아, 웃기게 생겼다고요? 관상에? 아니 진지할 것 같이 생겼는데 어. 되게 생각보다 웃기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뉴스를 하나 좀 보고 네. 또 나머지 우리의 종목으로 좀 넘어갈 텐데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저 고를 기회를 드립니다. 고를 기회. 네. 구글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좋아요. 아니면은 미국, 중국의 양자 컴퓨팅 쪽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아, 궁금하신 양자 대로. 컴퓨팅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오늘? 예. 아, 제가 또 여기 앞에 유물을 준비했었는데 또 못하게 됐네요. 아, 그러면 양자 컴퓨팅 쪽으로 한번 오늘 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음. 많은 거를 준비를 해도 소화를 못하는 게 아쉽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약간 팀장님의 눈을 살짝 빌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팅 쪽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온큐 그리고 리게팅 등의 이 양자 컴퓨팅 기업을 확보하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라는 그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거 보도가 있었죠. 반면 로이터와 야후파이낸스 등에서는 이를 반박하거나 또 확인 불가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간밤 혼선이 좀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상무부는 협상 중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밝혔고요. 일각에서는 그럼 이 양자 컴퓨팅 인수에 대해서 지분 인수가 아니라 워런트 아니면 대출 형식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예.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혼란하고 그리고 시장 반응도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엇갈리게 되면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중에서 그래도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팅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구나라는 그런 수요층을 그렇죠.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 저는 이 직접 지분 투자에 나서는지 아니면 대출인지에 대한 내부 조율이 좀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시장에 대한 수요는 좀 확인은 했지만 그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다른 이슈들에 밀려서 정확한 보도는 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이 양자 컴퓨팅 산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지 대표님의 또 의견이 궁금한데 아, 어떻게 양자 보십니까? 컴퓨팅. 그 대표님이 양자 컴퓨팅 전문가시잖아요. 저희 양자 컴퓨팅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예. 양자 컴퓨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래요. 예, 예. 이것 역시도 약간 지금 AI만큼의 이제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적극적으로 양자 컴퓨팅을 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도 양자 컴퓨팅을 되게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 양자 이용한 광통신에 있어서는 이미 뭐 거의 그냥 미국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양자 컴퓨팅이 그러면 왜 중요할 것이냐? 얘네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네. 어떤 문제들이냐? 우주선에 달까지 도착하는 시간, 최적화하려면 어떤 우주선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지, 네. 핵무기의 시뮬레이션, 핵무기 직접 터트려 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얘가 도착 지점에 어떤 식으로 떠지지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슈퍼컴퓨터를 넘어서는 성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게티랑 아이온큐에서는 근데 뭐 먼저 제안했다. 저희 일정 부분 납득은 가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약간 제2의 팔란티어가 되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전 AI 소프트웨어를 가지고가 아니라 양자 컴퓨팅을 가지고 뭔가 정부와 함께 이런 컨센서스를 만들고 싶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놓쳤네. 질문이요? 너무 열심히 얘기하다가 저는 질문 이제 놓쳐버렸어요. 어쨌든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가 막 나오는데 네. 양자 컴퓨팅이 그냥 이렇게 무한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진짜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아니, 수 있는 것인가? 아니, 그리고 그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질문은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인데 네. 그 미 정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분한다 했잖아요. 그냥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난 전체적으로 그 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차라리. 그럴까요? 네. 예.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뭐 왈가왈부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바쁘신 것 대표님께서 보시는 이 양자 컴퓨팅의 이 산업 또는 이 섹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짚었던 거 금융과 HSBC에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JP모건도 양자 컴퓨팅에 대규모의 투자를 당하겠다 했고 예. 금융 쪽에서는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저희가는 그 우주산업 쪽에서도 양자 컴퓨팅을 쓰겠다고 하고 있고 결국에는 큰 중요한 산업과 돈이 되는 솔루션 그거를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고도의 상황에서 벌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양자 컴퓨팅 기술이 가진 사람이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네.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기술을 가져갈 거고 그 최적화된
그 답안지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금융권에서 그래요. 사실 금융권에서 움직이면 돈이 돼야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HSBC 사례 보니까 이거 되는 거네? 라고 봤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는 가야 할 길이 멀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돈을 벌기에는 네. 더 쉬울 수 있겠다. 이걸 가진 사람이. 그래서 저도 빨리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양자 컴퓨팅 게 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 있는데 어쨌든 이 이거 정도면 따면 근데 그 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시네요. 어. 좀 진심인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이게 트럼프도 그리고 시진핑도 중국도 이걸 패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지금 저희가 뭐냐면 반도체를 뭘 하냐면 우주에 가서 실험하는 거를 해요. 반도체에 우주선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선에서도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중력이 미세 중력이 작용하고 네네. 그리고 방사선이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가 버틸 수 있으려면 그런 환경에서 얘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는 거야? 라는 퀘스천을 들어보면 네. 결국에는 뭔가 일론 머스크도 그렇지만 계속 우주로 가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시 가시화되는 건 없어 보이지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핵무기 다음으로 뭔가 우주에서의 패권도 미국과 중국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핵심 기술이 저는 양자 컴퓨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이 신약 개발로 이런 거에도 관심 있지만 신소재 이런 거에도 당연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소재 누가 먼저 발견할 것이냐. 네. 반도체를 우주선에서 버틸 수 있는 반도체 신소재 가지고 누가 먼저 발전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클 거라서 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어떠한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그 신소재나 신약이든 아니면 뭐 반도체든 우주든 뭐 여러 하여튼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양자 컴퓨팅의 그러한 계산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을 빨리 해야 모든 산업을 다 적용을 시키고 더 모든 산업을 다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열쇠가 되는 거네요, 결국에 양자 컴퓨팅이. 약간 AI는 러닝을 하잖아요. 네. 우리 사회를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GI,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거라고 됐는데 사실 양자 컴퓨팅 기술은 인간이 풀지 못하는 난제를 네. 빨리 푸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가져가는 기업은 네. 실질적으로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이건 없는 어떻게 생각해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 그래요? 가위바위보 볼까요? 알고. 뭐 먼저 하세요. 하세요. 먼저요? 근데 그 중요하다는 거는 너무 인지가 잘 됐고, 사실 저희도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되고 이용만 한다면 그렇다는 걸 아는데, 사실 그 상용화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그쵸. 엇갈리고 있잖아요. 혹시 맞아요. 같은 질문이셨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그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좀 상용화가 멀리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사실 보세요? AI PC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 속에도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쓰고 그리고 우리 대신에 일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양자 컴퓨팅이 우리가 슈퍼컴퓨터의 미력을 느끼실 수 없잖아요. 아마 그쵸. 그런 영역일 거예요. 음. 양자 컴퓨팅은 우리가 몸에서 정말 대단해 이렇게 편리해라고 느낄 수 없지만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어갈 거예요. 그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미국에서 뭐 지금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온큐부터 시작해서 리게팅, 그렇죠. 뭐 디웨이브 퀀텀 또는 최근에 이제 구글의 뭐 윌로우 칩을 또 개발했 어떤 기업이 이 양자 컴퓨팅의 어찌 보면은 대장이다 또는 이 중심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다 어떤 기업일까요? 뭐 대표님께서 보시는 어떤 뭐 그러니까 양자를 개발하는 그 방법도 약간의 아이온큐와 또 윌로우 칩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결국에는 배 대표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이 되는 기업 뭐 어떤 기업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양자 컴퓨팅도 계산의 속도나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는 저희가 크게 한 4가지 종류가 있으면 얘네들이 다 잘하는 영역은 다를 거예요. 아, 다 달라요? 네. 아. 그런데 지금 리게티랑 아이온큐니 계속 선제적으로 우리 양자하는 데야 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잖아요. 아, 두 기업. 협력을 되게 많이 하고 예, 있고 사실은 양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IBM이 더 빨리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그리고 맞아요. 글로벌리도 한 600개의 협력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 주식으로서는 주목은 못 받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뭐 오픈 AI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그냥
일단 우리 이런 거 할 거야. 그리고 많은 데와 이렇게 협력을 뿌리고 우리의 시스템을 빨리 사용하게 하는 것들이 네. 뭐 이거는 좀 일종에 보면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기술력에 있어서 정말 여기만 압도적일 거야라고 아직은 확인이 안 되지만 네. 여기가 사례를 계속 먼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음. 그런 많은 사례는 또 기술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기도 어. 하죠. 그래서 아이온큐와 리게티는 놓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그 두 기업인 기업 것 같은 같아요. 경우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양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 기사를 한번 좀 다뤄봤고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지금 9시 한 51분 정도가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변중 대표님께서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네. 또 준비해 주셨던 기업이 또 있습니다. 오늘 양자는 지금 다 끝나셨고 네네네. 이제 원 양자를 없이 넘어서서 이제 오늘 이제 전달해 드리는 기업이 있는데 네네네. 어떤 기업입니까? 오늘 좀 작은 거 가져와 봤는데 UI 패스. UI 패스. 잘 적어야 돼요. 잘 적어야 돼요. 사실 PR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좋아하는 네.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관심이 가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국면이 저희가 계속 뭐 다들 얘기하시지만 엔비디아라는 칩에서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곳 클라우드로 이동해 갔고 인프라에서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될 곳은 소프트웨어가 네네. 가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돈을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음. 네. 근데 그런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누가 우선주자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혹시 이 기업이 좀 그런 거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요. 사실 되게 오래된 기업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단순한 자동화 기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얼마나 단순하냐면 과거에는 획기적이었겠죠. 이메일 같은 거 저희가 왜 자동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언제 몇 시에 자동으로 보내줘. 이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기능. 뭐 당연한 기능인데 이거를 먼저 시작을 했던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문서 인식.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문서로 다시 만들어주고 이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OCR 네.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2세대에 만들었던 거고 3세대 지금 뭐 하냐 그동안 이런 자동화 기능들을 다 복합해서 그런 AI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문서로 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이런 뭐라 그러죠? 행정 업무나 이런 서류 작업들 네. 같은 경우는 얘가 그냥 나 뭐 해줘, 뭐 찾아줘.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왔는데 신입사원의 사원증을 발급해줘 하면은 알아서 신입사원이 누구인지 찾아가지고 카드 만들라고 주문을 해서 배달까지 딱 해주는 요런 거를 만들고 있고 네. 요 시장에서는 얘네가 그래도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로 가는 거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PER이 높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얘네가 얼마 정도의 매출을 계속 일으키는지 그래서 네. PER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걸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UiPath는 이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급등을 네. 했다가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지역은행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좀 있지만 앞으로 이제 RPA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우리가 로보틱 맞아요. 이 자동화 과정을 또 하는 그러한 어떤 플랫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향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배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종목 하나만 좀 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안 돼요? 아니요.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포드 실적 좀 관련해서 좀 보면 포드.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약간 망설였던 이유는 하다가 중간에 10시가 되면 잘라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일단 포드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는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어제는 테슬라 살펴봤고요. 오늘은 포드의 실적도 좀 살펴본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드의 3분기 EPS는 45센트, 매출은 505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가 보시면 프리마켓에서 3% 넘게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포드는 특히 3분기 미국 매출이 전년비 8% 정도 늘어났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대형 SUV 익스페디션이 20년 만에 최고 판매량을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3분기 순이익도 24억 달러로 전년비 2.5배 이상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포드는 이달 초 미국 켄터키주 트럭 공장에서 익스페디션과 링컨 내비게이터 생산을 감축했던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해당 사태의 원인은 주요 부품 공급 업체죠. 노벨리스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부품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지난 9월 16일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포드는 노벨리스의 최대 고객으로 노벨리스에게 이렇게 생산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포드의 생산 차질로도 직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봄까지 복구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노벨리스 측은 연내 복구 완료를 하겠다라고 좀 입장을 표명한 상태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노벨리스의 공장을 직원들이 탐방을 하면서 현장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복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포드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다음 분기에 최대 2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로 인해서 2025년도 연간 순이익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 가이던스까지 모두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포드는 이러한 사태를 만회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F-시리즈 픽업 트럭을 5만 대 추가 생산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최대 1,000명 정도의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고요. 미국 미시간주 그리고 켄터키주 공장 양쪽에서 동시에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드는 또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전기차 F-150 라이트닝 생산을 일시 중단하고 내연기관 모델이죠. F-150 생산 라인으로 근로자를 이동시켜서 교대 근무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고요. 또 켄터키주 공장의 생산 속도도 가속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이번 알루미늄 공급 차질 사태로 발생했던 손실액 20억 달러 중에서 최소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는 상쇄를 하겠다라는 게 포드 측의 입장입니다. 포드의 이번 실적에서 또 하나 긍정적으로 다뤄졌던 부분은 관세 완화였습니다. 미국 내 공장에서 조립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환급을 해주는 그런 방안이 현재 미국에서는 진행 중이죠. 네. 포드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관세 부담이 기존에 예상했던 20억 달러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1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봤고요. 또 이미 부담했던 17억 달러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차후 환급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4분기 실적에 잡힐 것이고 다음 분기 실적 역시나 긍정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포드 측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전체 모델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포드가 더 이상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불리한 입지에 처하지 않게 됐다라고 좀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포드의 CFO인 셰리 하우스는 알루미늄 문제만 없었다면 올해 포드의 순이익 가이던스는 8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됐을 것인데 현재 예상치는 60억 달러에서 65억 달러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정말 많았던 포드의 실적이었지만 딱 하나 부정적인 부분으로 언급이 된 부분은 바로 전기차 캐즘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포드뿐만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도 스텔란티스와 같은 미국의 빅3 완성차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다라고 저희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는 분위기인 것은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세제 혜택 종료까지 좀 겹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완성차 업체들의 다음 분기 실적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좀 포드 주가의 상단을 좀 짓눌러주고 있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포드 기업에 대해서 실적 발표를 이렇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배윤정 대표님 금요일 밤까지 정말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두 분 또 최보 앵커도 사실 지금 실적 발표 때는 이 두 분께서 너무너무 활약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여기 너무 좀 죄송스럽게 앉아 있기도 해요. 예, 나중에 제가 조금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팀장님 없으면 또 못해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준비는 안 하셔도 되니까 저희 맛있는 거 한번 사주세요. 맛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준비를 하실 것까지야. 알겠습니다. 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참치마요 삼각김밥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세 분 또 한번 찾아뵙고 또 많은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또 배 대표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트리 투자자문의 배윤정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두 분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프리마켓 뉴욕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새벽 1시까지. 자, 미오라 꼭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CPI 때문에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